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이 공휴일 아침입니다. 이 중동 상황도 딱 오늘의 날씨와 같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겁니다. 대규모 작전을 벌였고 하메네이를 제거했다라고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이 중동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스튜디오에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하메네이 37년간 이란 국민들과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온 이 독재자 하메네이가 제거됐습니다. 37년간의 독재를 하루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끝낸 겁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질서.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질서. 어떤 뉴스일지 함께 보시죠. 트럼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많은 조간신문들이 오늘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치 체제인 이란에서 37년간 독재를 이어온 하메네이. 전 세계가 반대했지만 불법 핵 개발도 추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이란의 여성 인권을 억압해온 국제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이 하메네이가 37년 만에 미국에 의해서 제거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요동. 한국경제 사면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된 유가 130불. 오펙은 하루 20만 배를 증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했습니다. 여기는 많은 유조선이 통과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봉쇄되면 유조선들은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면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유가는 요동치게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영향입니다. 배럴당 $100로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강제.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중국 탈북민 25명 잡으면 강제 북송. 미성년 임산부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G2라고 스스로가 자신 있어 하려면 이 북한의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스스로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제 북송되면 이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중국 당국도 잘 알면서 북송한다는 건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중국이 편승하고 있다. 혹은 북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창고. 중앙일보 15면 기사입니다. 진통제가 반값, 창고 약국 인기 9개월 만에 30개 늘었다. 작년 6월에 첫 등장했는데 입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카트에 가득 담아도 영양제 등이 3만 원도 안 한다라는 입소문 때문에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약 오남용 우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황태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대통령실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역임하신 전성훈 전 원장님, 그리고 다시 돌아온 돌직구 멤버죠. 민주당의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여선웅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7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하메네이도 결국 단 하루 만에 제거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말입니다. 중동 질서가 재편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 스튜디오에 전문가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37년에 철권 도련했다. 참수 작전 성공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short time ago,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a vicious group of very hard, terrible people. And we will ensure that Iran does not obtain a nuclear weapon. It's a very simple message.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This regime will soon learn that no one should challenge the strength and might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전승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긴박했던 작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텐데 37년간 이란을 독재해온 인물이고 국제사회 누구도 지금까지 건들지 못했던 하메네이였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마음을 먹으면 하루 만에 참수되네요. 그 사실 하메니가 암살 타겟이 된 것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예. 기억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하메네이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넘어간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봐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하메네이 본인이 이제 그 암살 타겟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란이 상당 기간 오랜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지금 그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트랜지션이 될 거고요. 주요 군사 지도자들도 내가 죽으면 다음은 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다음은 너다. 이렇게 2선, 3선까지 후계 구도를 다 짜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보기보다는 이란의 내부가 상당히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 사람이 37년간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란이 이게 신정 체제가 된 건 1979년입니다. 이란 혁명을 통해서 그때 이제 프랑스에 거주하던 호메니옹이라는 사람이 이란에 와가지고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분이 10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하메네이가 되면서 사실 이란을 현재와 같이 적어도 중동 지역의 맹주 국가로 키운 사람이 저 하메네이고요. 우리에 관련해서 볼 때는 북한의 김일성 시절부터 김정일, 김정은 현재까지 3대가 이란과 상당히 긴밀한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사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 것도 저 하메니가 그 주인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그 하메니의 제거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또 중동 지역의 파장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주는 타격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이란이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석유를 못 팔게 되니까 네네. 중국이 상당히 싼 값에 그 중동 그 이란의 석유를 들여오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석유 공급원이 상당히 좀 지장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제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취약한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저 하메네이는 러시아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푸틴하고. 그래서 그 러시아도 사실 또 하나의 동지를 잃어버린 거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지 국가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제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그 트럼프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가 당분간은 불안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데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승 원장님의 깊이 있는 또 분석에 공감이 갑니다. 37년간 이란의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해온 독재자 하메네이입니다. 기억하시죠? 이란 여성들의 평화로웠던 히잡 시위도 잔인하게 제압했던 인물이 하메네이였고요. 이번에 이란 젊은이들의 사실은 먹고 살게 해달라라는 민주화 시위를 총으로 쏘면서 국민들을 제압했던 인물도 하메네이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를 축출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온 하메네이입니다. 핵을 개발해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와는 가까울 수 없는 인물이고요. 당연히 미국의 최천지 원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각종 하마스, 헤즈볼라 등을 내세워서 괴롭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란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온 독재자입니다. 그 독재자의 종말은 허무했습니다. 황태희 교수님, 많은 분들이 트럼프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뭔가 기분에 취해서 결정을 하고 기존의 질서를 막 자기 마음대로 뒤엎는다라는 평가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전성 원장님 분석하신 것처럼 굉장히 냉정하고 철저하고 손익계산이 뚜렷하고 미국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철저한 철두철미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이 지점에서 드는데 황태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근데 사실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조금 실익이 뭔가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마두로를 체포한다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마두로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린랜드를 얘기할 때는 국방전략서에서 나온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헤제모니를 이제 우리가 가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란을 침공한다는 거는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가지려는 이란은 절대적으로 생존의 위협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서프라이즈 어태크를 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예방 전쟁 같은 것을 해서라도 이란의 그 핵무력을 갖다가 이제 분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이 대신 해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objective 목적은 이제 이란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무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쇄가 제1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마두로는 체포를 했지만 이분 이제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레짐 체인지라는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신정 체제가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더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럼 도대체 트럼프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다시 되물어봤을 때는 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가지고 갔듯이 이란의 석유도 사실 헐값으로 거의 80%를 중국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전에 이란이 1979년이었던가요? 이슬람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 때는 미국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고 미국이 이란의 개발을 굉장히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란의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했던 것도 미국이었는데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을 성공하면서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중국에게 석유 이권이 갔던 것이 이제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란의 국영방송 앵커가 하메네이의 제거 소식을 전하며 흐느꼈습니다. 들어보시죠. بعد از عمری مجاهدت حسینی و دائمی و خستگی ناپذیر روح بلند و ملکوتی کوه نستوه ولایت پدر مهربان امت رهبر و امام مسلمین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سید علی حسینی خامنه 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자, 이 작전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대낮의 한낮의 폭격이었습니다. 장대한 분노예요. 에픽 퓨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작전 이름은 사자의 포효입니다. 이란의 방공체제, 군 시설 정밀 타격. 이란 수뇌부의 회의 시간이 토요일 오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메네이가 묵고 있던 거처에도 폭탄 30발이 투하됐습니다. 하메네이 일가족 군 수뇌부가 수십 명 사망했습니다. 참수 작전을 성공한 겁니다. 전송 원장님, 하메네이뿐 아니라 하메네이 독재 체제의 주요 수뇌부 15명에서 20명,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많게는 40명 정도까지 일거에 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거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 다음은 너야라는 후계 체제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하메네이의 후계 포함해서 지금 이란의 수뇌부 전체가 다
참수된 겁니까? 수뇌부 전체는 아니고요. 그 사실 그 왜 토요일 날 아침에 네네.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느냐는 데서 많은 그 의문이 있었어요. 특히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협상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핵 협상이요. 예, 핵 협상이 진행됐고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은 구체적인 실무 협상까지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이 더 갈 것이다. 1, 2주 가고 한두 달은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오전에 저 공격이 이루어진 이유가 이란은 토요일 날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토요일부터? 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정보 당국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하메니를 비롯한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정보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한번 크게 보실까요? 자, 지금 이란 하메네이 수뇌부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회의를 하는 그 시간 지금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밤에 공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투기가 낮에 뜨면 훨씬 더 요격 당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시점을 채택한 것은 하메니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기회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 이걸 근데 보고 있네요. 지금 폭탄 떨어뜨린 거 예, 실시간으로. 폭탄을 투하하면서 비행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찍는 거죠. 그렇군요. 찍고 이제 또 위에서 이제 위성으로 찍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작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을 잡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이제 공격 시점을 당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망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란 대통령도 살아 있고, 네. 이란 외무장관도 살아 있고, 또 이란 헌법에 따르면은 뭐 111조라고 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유고 시에는 대통령, 사법부, 또 종교 지도자 3인이 임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당분간 끌어가면서 후계 최고 지도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몇 명의 그 후보군들도 있어요. 지금 하메니의 손자, 또 이전에 그 호메니 옹의 손자, 또 과거 이 전직 대통령 이런 몇몇 사람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개혁적이고 좀 덜 독재적인 사람으로 아마 대타가 네. 나와가지고 이제 승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딸, 사위, 손자, 며느리, 총사령관, 안보고문, 하메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참수작전이 무섭습니다. CIA 첩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수개월간 이란 최고위 인사 동선을 분석했고요.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최고위급 회동 하메네이 참석 첩보를 입수했고 미국, 이스라엘 야간에서 오전 작전으로 변경을 했다. CIA 하메네이 위치에 대한 정밀 정보를 검토한다. 고위 관계자 거주지 회의 장소 밀집한 지도자 단지 목표로 작전을 수행했다. 참수 작전 성공한 겁니다. 사실 황태희 교수님, 하메네이는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미국이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 핵 개발을 포기했다면 지금 하메네이는 살아 있었을 거고, 그 이전에 히잡 시위 때 하메네이 수뇌부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메네이는 지금 살아 있었을 거고, 지금 미국과 핵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라도 핵 포기와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을 하메네이가 선택했다면 지금 살아 있었을 거고, 생각해 보면 살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마 이제까지 37년 계속 통치를 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계속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력 그런 위협을 갖다가 실행에 옮길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게 강압 외교라고 우리가 그 coercive diplomacy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 교과서에 있는 정의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어떤 협상을 하지만 왼손으로는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이 어그러지면 언제라도 이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라는 위협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당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협상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미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을 놓고 이번에도 3차까지 협상하고 4차 협상을 앞두고 뭐 우라늄 농축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탄도미사일 만든 거 우리 그냥 그거는 이번 협상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결단을 내린 거죠. 네, 마러라고 상황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사저에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지난번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을 때도 이 마로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마로라고 사저의 상황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루비오 장관, 와이스 비서실장 등 국가안보팀 찬석, 장대한 분노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말어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핏 보면은 뭐 무사하게 이번 주에는 별일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격이 어택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요, 야 이제는 국경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구나. 그러네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그 이란하고 사이에는 얼마나 그 먼 거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들 날아가고 드론 날아가고 해가지고 심지어 그 최고 지도자가 폭사하는 일까지 그 딱 벌어졌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CIA 정보가 제가 봤을 때는 모사드하고 협력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그렇죠. 얼마나 정확했으면은 그 벙커버스 30발을 투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거의 99% 이상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멀리 태평양 넘어서까지 거기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명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 하메네이가 자국민 3만 2천 명을 학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국민 3만 2천 명을 학살한 하메네이가 핵을 들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지칭까지 했던데 그러니까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물론 이제 실리적인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가 결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작전에 투입된 주요 무기들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한 데 쓰였고요. 자폭 드론인 소위 가미카제 드론, 목표물과 충돌로 공격력을 극대화, 이란제 드론의 개량 무기라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 F-22 등도 투입이 됐고 벙커버스터 미사일까지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겨진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Over the past 36 hours,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have launched Operation Epic Fury. Just now it was announced that we knocked out 9 ships plus their naval building, all in a matter of literally minutes. And sadly, there will likely be more before it ends. But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have waged war against basically civilization. I once again urge the Revolutionary Guard, the Iranian military, police, to lay down your arms and receive full immunity or face certain death. It will be certain death. Won't be pretty. 자,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전성 원장님, 예. 이 하메네이 제거 이후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원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황태 교수님, 전성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37년간 독재해온 이란의 신정 체제, 그 지도부를 아예 바꾸려는 목표로 보이는데 정확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 지점, 전쟁이 멈추는 그 지점은 어느 지점일까요? 이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은 벌려놨는데 이게 제대로 수습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그 이란의 주요 군사 정치 지도부를 제거하는 거고 사실 어제 하루만 해도 20군데 이상을 폭격을 했습니다. 테헤란뿐만 아니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한 일주일 동안 공격은 계속될 수 있다. 아니면 이란이 갖고 있는 핵시설의 완전한 분해, 제거, 여기도 목표가 있겠군요. 포함이 되는 거고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지금은 탄도미사일을 반격을 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저장시설 또 이제 생산시설 배치된 곳 이것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도 힘이 딸리니까 지금까지는 영국의 공군기지를 이용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영국 총리가 미군이 영국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걸 허용하겠다. 그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힘을 빼놓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냈죠.
군은 항복하고 무기를 내려놔라. 그다음에 이란 국민들은 평생 올 수 없는 기회니까 이때 잡고 정보를 잡아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가능한지.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이라크에 후세인을 제거하고 새로 정권 교체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군이 거의 30만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미군이 현재 들어가서 정권 교체 작업을 했는데도 사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미군은 지금 이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공군력으로만 이제 이란의 힘을 빼놓고 나머지 뒷수습은 지금 이란 국민들한테 맡겨놓는 형국인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베네수엘라 같은 거예요. 대타가 나와서 미국 말 잘 듣고 안정을 갖고 이러면 되는 거고. 팔라비 왕조의 후신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죠. 아들이. 예. 팔라비 왕의 아들이 있고 이제 그 사람이 대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부에서도 대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베네수엘라처럼. 다른 하나는 전혀 새로운 대타이긴 하지만 신정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현재 이러한 노선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이 바라보는 별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전이 나는 겁니다. 즉 이라크도 후세인이 제거되고 나서 한동안 얼마나 많은 그 내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금 IS라는 또한 그 새로운 그 테러 집단이 탄생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한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현재 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거 하나로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 한 일주일간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여선웅 부대변인. 사실은 하메네이가 핵만 내려놨어도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독재자의 선택 하나가 본인의 운명, 생사 여부, 나라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저 장면을 김정은도 봤을 거고 김정은에게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현 정부도 그렇고 얘기하는 건 핵의 야욕을 버리면 잘 살게 해주겠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김정은에게 가는 경고 메시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하메네이가 어쨌든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벙커버스터 해가지고 이제 뭐 참수한 건데.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에 이 미국한테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저는 어느 정도 베네수엘라 그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당대에서도 미국이랑 안 좋게 지낼 이유가 없다. 사실상 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란 공습을 보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올해 이제 4월에 이제 만나는데 그때 한번 약간은 이제 더 그 대화의 제스처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 이번에 한번 잘 지내보겠다. 이러한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약간 몰리고 있다. 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파병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뭔가 이 지원을 얻었기 때문에 약간은 자신감에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참수 사건으로 굉장히 약간 좀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굉장히 구도가 비슷하잖아요, 황태 교수님. 이 이란 사태가 우리와 무관치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미국과의 동맹국 이스라엘, 미국과의 동맹국 대한민국, 이스라엘의 강한 국방력, 대한민국의 강한 국방력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의지의 차이일 텐데. 그렇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미국이 있었지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우방이 없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국가들이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큰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란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막아줄 수 있는 국가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이란의 핵시설은 지금 이렇게 무력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핵, 북한, 예.
북한의 핵은 예. 근데 이란의 사실 핵 능력이란 것은 북한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이 더 세요? 훨씬 셉니다. 지금 사실상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지 않거든요. 오. 한 번도 뭐 우라늄 폭탄이건 플루토늄 폭탄이건 뭐 실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수소 폭탄까지 실험을 다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ICBM이라든지 그런 폭격, 그러니까 캐리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사일 능력도 사실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난한 과정을 북한은 뚫고서 성공을 한 거죠, 사실. 아니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핵 능력을 고도했군요. 네, 그 와중에 예컨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자국이 얻어맞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란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예. 우리는 서울이 예컨대 평양과 너무 가깝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이제 개입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무력을 이제 막겠다라는 거를 사실 보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좀 차이가 있었죠. 아니 뭐 했습니까? 북한 저 핵 고도할 동안 역대 우리나라도 뭐 했습니까? 대화했습니까? 대화와 협상을 계속했지만 어쨌든 이제 북한은 그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했고 사실상 2017년 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 능력을 전략 핵을 완성을 한 거니까요. 예. 예,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자, 돌직구의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우리 전성호 원장님과 연세대 정치외교학의 또 국제정치 전문가인 황태희 교수님 오늘도 모시고 중동 사태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된 변화된 지점 또 두 분 모시고 차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핫피플 3인방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인공은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입니다. 부정선거를 두고 토론을 했죠. 들어보시죠. 부정선거 망상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있어 트럼프가 왜 나와야 되며 미국의 부정선거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후보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케이스가 많아요.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 맞나? 아니 이 사람 선관위 이중대야? 감정 호소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여러분은 선관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악의 축을 상정하고 그리고 멀쩡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정부랑 지금 거의 불공대천으로 싸우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우리 부정선거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 카르텔. 이상한 사람 만든 사람이 지금 한둘이냐는 거죠. 전한길한테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한길 대표 시켜요? 누적조회 수가 590만을 넘겼군요. 대단한 관심 속에서 끝장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 전한기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벽 보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표정이 재밌었습니다. 8시간 17분 18초 누적조회 수가 594만 회. 그러니까 흥행엔 성공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차분했고요. 전한기 씨는 굉장히 격정적으로 TV 토론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과 또 민주당의 청년 최고 출신 박성민 최고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를 두고 한 TV 토론이었어요. 유튜브에서 한 토론이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실망했습니다. 예. 왜 실망했냐면은 이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제안한 사람이 전한길 씨였다라고 하면 그렇게 실망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것 같은데 이 토론이 어떻게 됐냐면 2월 3일에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준석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거든요. 네. 만약에 끝장 토론에 참석해 주면은 그러면은 고소 취하를 검토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고성국 TV에 나가가지고 전한길 씨가 토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한길 씨한테 저렇게 토론을 제안했을 때에는 뭔가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전한길 씨를 꼼짝 못하게 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가 그 기대를 했었거든요. 뭔가가 없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양측 다 그냥 밋밋했고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 다시 그대로 한 거 아닌가. 서로 자기 얘기들만 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7시간 넘게 토론이 시작이 됐고 토론이 진행이 됐고 동시 접속자가요 무려 32만 명이었어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데가 동시 접속이 한 20만 나오는데 그날은 지난 금요일에는 압도적인 1등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누적 조회수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595만 회가 누적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선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제 토론을 보면서 결국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명확한 입증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이제 봤었거든요. 네네네. 증거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강하게 주장을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부정선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의원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정도. 근데 그 반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보였고, 그리고 좀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싸우는 싸움보다는 결국 뭐 사실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좀 공허한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선관위 이중되냐? 네,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사실 감정적인 트럼프도 공격인 거거든요. 음모론자냐 뭐 이런 것들? 네, 뭐 트럼프 음모론자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온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어떤 신빙성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토론이 잘 됐다, 혹은 전한길 씨가 이겼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요. 그게 논란입니다. 누적 시청자 500만 명 넘었다. 유권자의 15% 달한다. TF를 구성해 선거 감시하겠다. 지금 전한길 씨의 주장에 장동혁 대표가 호응을 한 거거든요. 그러자 전한길 뉴스. 이런 장동혁 대표를 기다렸다. 고맙습니다. 전한길 씨는 고맙다라고 전한길 씨 측은 장동혁 대표에게 얘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에 호응했고 전한길 씨 측은 고맙다라고 답변한 게 지금 논란인 건데 여선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 대표가 유권 5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유권자의 15%니까 선거를 감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도 전한길 씨한테 약간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은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뭐 5천 앞두고 그 전한길 대표가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오찬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전한길 때문에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아예 없거든요. 전한길 씨가 아니면은 이 토론회에서 장동혁 대표나 뭐 야당 대표한테 국민의힘한테 뭘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토론한 건데 그 토론의 결과를 장동혁 대표가 추켜 세우면서 아 이거 당내 TF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 건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또다시 전한길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뭔가 조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한길 씨 이야기를 꺼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투톱의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송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철저하게 선 그어야 된다. 책임 뒤집어 씌우는 결과가 된다. 라며 송호석 원내대표는 부정선거에선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비판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체제를 막기 위해서 감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투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전주현님, 지금 절연과 관련해서도 당내 의견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관련돼서도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동혁 대표인데 의견은 뭐 부정선거를 막을 뭐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뭐 그것을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그런 그 선거를 제대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부정선거를 옹호한다는 것보다는 그런데 오히려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견이 아마 국민의힘 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는 왜 그럽니까? 좀 더 넓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그 뭐 선거를 감시를 할 그런 도구는 필요하지 않나 이제 선거 그런 앞두고 의견인데 원칙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정선거 TV 토론을 보면서 장 대표가 직접 언급했잖아요. 500만 명이 많으니까 유권자가 많다. 근데 그 500만 명은 부정선거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나 본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여선홍 박성민도 어떻게 되나 본 사람도 포함된 건데 그걸 근거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선거 감시 체제를 하겠다라는 건 전환기 씨가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앵커가 물어보신 것처럼 뭐 대표랑 또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좀 다른 의견이다. 네. 지금 이렇게 좀 그 보는 시각도 물론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부정선거와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에서 한 2% 정도 졌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이기다가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항상 그 아깝게 뭐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한 사람의 제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동의 전주회가 부정선거로 패배했다. 그럼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아직도 다니면 저 뭐 그 전 의원이 선거에 진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누이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투표나 개표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감시나 또 견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지금 그것을 견제하고 또한 시스템을 오히려 그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헌법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그 지금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이 되는 것이고 계속 그 저처럼 아깝게 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이런 주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러한 후보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것은 국민의 힘을 오히려 더 분열시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의원님 소신 발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때도 부정선거론이 굉장히 많은 분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와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그 다수의 의견이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도에 좀 표심을 얻어서 그래서 또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을 시스템을 국민의힘이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법 왜곡죄 같은 미현적인 법이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눈뜨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부정선거를 막는 그러한 오히려 그 선거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최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호는 명분은 내세울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런 음모론을 오히려 좀 멀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기 씨의 부정선거 주장에 장동혁 대표가 호응하자 개혁신당에서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음모론자들이 아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다. 보수 이끌 자격 없다. 어정쩡한 동조, 침묵하는 회피의 정치. 바로 보수를 좀먹는 또 하나의 암세포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절연에 대한 당내 요구를 장동혁 대표는 거부했고 그 요구가 오히려 분열이다라며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절연해야 된다. 윤 어게인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음모까지 장동혁 대표가 당내의 소수 강성 지지자들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강한 비판이었는데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군요. 개혁신당과 전환기 씨가 토론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논란의 한복판에 또 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베스트 시츄에이션은 뭐냐. 국민의힘하고 잘 연합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기초단체장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국당도 마찬가지고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대체 어떤 성과가 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답답할 텐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 선거 관련한 TF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부정선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부실 선거는 확실하잖아요. 뭐 소쿠리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한길 씨가 이것저것 냈지만은 이상한 것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한길 씨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전한길 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선거가 100일은커녕 9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있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선수부터 부족하고요. 경험부터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표로서 아주 탁월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탁월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말하는 것마다 다 상식에 반하는 거고 결정하는 것마다 이상한 결정을 갖다가 내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신당 같은 그러한 미니 정당으로부터 저런 어떻게 보면 조롱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익주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강한 비판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도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 윤 어게인 회귀한다면 모든 선거에서 외면받을 것이다. 당 지도자라면 윤 어게인에 편승할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민 최고.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대표로 탄생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지자들의 이 요구와 기대를 장동혁 대표가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김용태 의원이 볼 때 당은 점점 패배기로 가게 된다. 이런 지적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한 지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면 이 지지층들의 의견을 단순히 뭐 듣고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층에 포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문제는 그 지지층들의 노선이 국민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라는 게 문제겠죠. 네네. 그러면서 당내 구성원들은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이제 본인의 지지층이 있고 본인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의사가 뭐 윤어게인이든 부정선거든 그런 쪽에 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중심을 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움받을 용기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본인의 지지층들을 위해서 그럼 장 대표 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이게 점점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재화된 신념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부정선거든 윤어게인이든 이제는 점차 본인의 신념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아무리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지지층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합쳐져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면 물론이고 이 지방선거 이후에 향후 총선 넘어서 더 그 뒤에 있는 선거들까지도 더 이상 보수가 재건할 수 없게끔 보수가 자멸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김용태 의원의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성민 최고의 또 개인적인 강한 비판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대구에 있을지 모를 재보궐을 두고도 당권파와 친한동훈계의 설전도 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나서서 정면으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대구에서 보수의 재건을 출발해야 됩니다. 이진숙 씨가 생각하는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엄 탄핵에 관한 생각이 과연 대구의 정상적인 시민들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강하게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과 각 세우지 않아 총선 승리했다면 우파 정치인 기관장들이 숨어 겪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당 흔들지 말고 대구 떠나라.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가 없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선웅 부대변인 지난달 24일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승리하도록 전략을 짜겠다. 당이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한동훈 지게 하겠다라는 말을 시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공교로운 게 뭐 대구에는 주호영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에 의사가 있지만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준다면 국회의원 재보궐 자리가 대구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떨어뜨리겠다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막겠다는 거거든요. 출마를 못하게. 그렇죠. 그 전략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대구에 보궐이 안 나오게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아닌 이진숙 위원장 같은 야인을 공천을 주는 거나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경선에서 이겨서 대구시장 후보가 돼도 사퇴를 늦게 하면은 보궐이 이번에 열리지 않고 내년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든 부산이든 어느 지역에 나와서 특히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인 대구에서 나와서 무소속 후보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리고 여의도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모든 이러한 전략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는 뭐든지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준숙 위원장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덤으로 이렇게 운 좋게 대구시장에 대구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긴 합니다만 이 3차 함수의 방정식의 하나의 퍼즐로 장동혁 대표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여선웅 부대변인의 의견입니다. 전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당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펼쳐지지 않은 당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구 출마를 아예 막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장 대표가 혼자서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대구시장 출마 후보들이 있다면 경선을 하거나 당에서 뭐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전략 공천을 하거나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당내 이심전심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예. 이제 5일부터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출마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아마 신청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지금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통과가 이제 지금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 이렇게 두 자리가 한 자리로 좀 줄어들게 되는 좀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구와 경북 두 지역의 기관장으로 그렇게 그 단체장 출마하신 분들끼리 또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그렇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그 변수도 있네요. 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말은 자기 정치죠. 이제 자기의 존재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세게 비판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좀 높이려는 그런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준숙 전 위원장도 굉장히 센 후보예요. 그때 체포당한 이후에 네. 지세가 굉장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정적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 화력이 좋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대구나 경북 지역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하면 이제 거기로 공천을 받아서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저격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굉장히 공격력이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능력을 활용할지는 뭐 지도부에서 그것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 공천 여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군요.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아주 많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3심이 끝난 대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대법관은 30명으로 증언하겠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법원 증언법, 대법원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논리는 이 대법원의 판사 수가 부족해서 일반 국민들의 이 3심 재판이 지연돼서 국민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판사 수를 늘리자라는 겁니다. 반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해서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통과가 됐어요. 여당이 통과시켰죠.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에 이어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이렇게 되면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에 반대가 있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반대했었고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렸었고요. 그때 당시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 없다, 심각한 유감이다 라고 사실상 반대를 표명했죠. 대법원에서. 박영재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이죠.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저는 아까 이제 그 자막 중에 사법개혁 3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고 있는데 사법개혁이 아니죠. 사법파괴 3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법 왜곡죄는 양심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100% 저는 위헌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심법으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은 대법원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괘씸죄로 판검사를 결국은 이렇게 법 왜곡죄로 굉장히 겁박을 하겠다는 좀 그런 의도로 좀 보이는 것이고요. 네. 대법관 증언법은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 증언법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행정부도 당연히 장악을 했고 이번 이제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아마 상당수의 지자체도 민주당이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만 내 손아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고 누구를 소신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니까 이게 또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법원 장악법이죠.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그 대법관의 그 대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법부의 주류를 바꾸겠다. 그리고 사법부를 내 마음대로 장악을 하겠다. 이제 이러한 이제 빌드업이 결국은
대법관을 증원을 해서 그냥 그 숫자를 또 늘리면 희소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많이 얘기하죠. 이게 14명에서 이제 26명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에 22명,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법관만 늘어납니까? 그 연구원도 이제 재판 연구원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이제 재판 연구관이 이제 증원이 돼야 되면 법원 전체에 이제 이러한 그 인력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 사건이 오히려 더 지연이 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더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결국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사법부를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이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좀 이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그런 잘못된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대법관 26명으로 증원을 해서 결국 사법부도 이 선출된 권력 밑에 두겠다는 것이 저는 그러한 발상으로 지금 이 법이 어제 그 통과가 된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네. 그 헌법 소원법도 마찬가지로 저는 잠시 후에 많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위헌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법관 우겨넣 기법이다. 국회 통과됐다. 세계사 유례 찾기 힘든 법치 파괴 행위다. 재판 헌법소원은 4심제도 아닌 7심제다. 국민들 소송 지옥에 빠지게 만들어 법 왜곡죄는 알아서 기업법이다. 강하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여선웅 부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에는 헌재 쪽에서는 좀 찬성하는 거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 내에서 법조계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민주당이 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자기 논의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법부 그리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간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 재판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사법개혁 같이 이제 추진되면서 이거는 대법관을 증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고요.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권한을 남용하면 직권남용죄로 이렇게 처벌이 되는데, 판검사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권한이 뭐 수사나 아니면은 뭐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뭔가 왜곡했을 때 그때 이제 처벌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처벌하는 법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마련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오세훈 시장 입장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다. 초헌법적인 조치다. 절대 군주가 된다. 뭐 입법 쿠데타 이렇게 비판한 박승민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이 하나하나가 다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재판 소원 같은 경우에도 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사법의 과정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라는 그 제도의 공백이 지적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된 법안이고, 이 외에도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건들을 좀 명확하게 이번에 하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이 뭐 사실 자체가 뭐 거짓인 걸 알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증거가 사실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그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 요건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법안에 하나하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 사실상 뭐 사법 파괴다, 혹은 입법 쿠데타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법안 전체가 국민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도 간과하는 것이고, 사법부 장악이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호도하는 것도 이 법안의 필요성, 특히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논의가 되어 왔던 의제임에도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사법부 개혁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법부가 성역도 아니고 사법부가 완벽하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정치적인 왜곡과 해석을 덧붙여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공세다라고 보입니다. 정유진 변호사님.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대법관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4명 중에서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재판 안 하니까 재판 12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6명에서 2명 빼면 24명 아니겠습니까? 딱 2배가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2배가 늘어나면 대법원에서 법원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법관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이상의 자리가 14자리에서 26자리로 늘어나는 겁니다. 법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판연구관부터 해가지고 판사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판사님들, 승진하는 판사들도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작용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이 대법관 증언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겪게 될 부작용은 뭐냐면은 유권이면 무죄고요, 유전이면은 승소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재판이 막 길어지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먼저 나가 떨어집니까? 서민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돈 많아가지고 저 같은 변호사 선임하거나 저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진짜 전주의 그 판사님 같은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면요, 그런 분들이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권은 무죄고 유전은 승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북한 김정은이요, 미국의 이란 공습에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 등등 비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김정은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이 불러올 폐해를 김정은이 봤기 때문이죠.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미국이 까불면 다친다, 파포를 입증한 거다. 북한은 큰 부담이다.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미국 압도적 영향력과 정보력 확인, 참수작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 김용영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핵무기야말로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다양한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김주애의 총 쏘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단독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웃긴 일입니다. 자, 저렇게요. 13살이에요. 13살 딸한테 실탄을 쏘게 하는 아빠가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것도 빨간 저 사격대로 치장을 해서 고모인 김여정도 저런 대우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추켜 세운 겁니다. 여선호 부대변인 딸 있죠? 아들인가요? 제 딸인 줄 알았네. 정유진 변호사님 딸 있죠? 뭐 아들 같은 딸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저도 딸 키우는 아빠지만 아니, 어느 아빠가 13살 아들한테라도 그렇죠. 실탄이 들어있는 사격 총을 쥐어줘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이 김주애를 굉장히 앞세우잖아요. 그 북한 여군 조종사죠. 조종사 격려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 구도를 굉장히 이제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주애 이제 우상화 작업인데, 그러니까 김주애가 올해 있었던 금수산 궁전에는 김정은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김주애가 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북한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김정은 다음은 김주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사격하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13살 아이에게 총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는 총을 건네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김정은은 그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이 권력 나한테 있고 김주애한테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뭔가 이 선동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 버스가
어제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전한 여권 예비 후보들은 그 옆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버스 선착장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 재개에 맞춰 지방에서 온 시민도 많습니다. 못할 뻔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수에서 왔습니다. 네, 주변에 한강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해서. 한강버스는 지난해 11월 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 이후 여의도 잠실 구간 운항을 멈췄습니다. 운항 수심 확보를 위한 이물질 제거와 야간 시간 항로를 표시하는 부표 교체 등을 하고 106일 만에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겁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여의도 선착장을 기준으로 동서 노선이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직통 노선이 없어지면서 여의도에서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여의도 선착장이 한강버스 환승역의 역할을 하는데요. 환승객은 배에서 내린 다음 환승비표를 보여주고 배를 갈아타면 됩니다. 환승하시는 분들은 탑승 시간 15분 전까지 이쪽에 와주시면 됩니다. 동서 노선 각각은 이전보다 배차 간격이 약 30분 짧아졌지만 환승객은 여의도에서 16분 정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주민, 김영남, 김영배 예비 후보 등은 한강버스와 달리기 시합을 벌이며 느린 속도를 비판했습니다. 시장 선거 출마를 예고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여당 후보들의 달리기 이벤트가 저급한 정치라면서도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분석하는 법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배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국세청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뭔가 이 세금 탈루를 징수했다라는 것을 업적으로 홍보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성과 홍보하다 코인 털렸다. 예. 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원을 징수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압류한 코인 사례를 소개하며 니모니 코드를 그대로 노출했다는 거예요, 사진에. 그런데 이 니모니 코드는 코인 인출용 비밀번호라고 해요. 결국 하루 만에 신혼미상 지갑으로 코인 69억 원어치가 전량 이체된 겁니다. 털린 거예요, 국세청이. 보도자료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도자료에 사진 한 장을 삽입했는데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놓은 저기가 니모니 코드였던 겁니다. 은행으로 따지면 뭐 공인인증서랑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적혀 있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예. 결국 하루 만에 국세청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코인이 털려버렸습니다. 아니, 이 좀 황당한데요, 반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옛날 방식이면 말하자면 돈이나 수표나 금괴 같은 거를 압수했다고 성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 암호화폐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USB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USB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저 코드를 인터넷상에 입력하면 다시 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저 안에 가상자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USB 안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USB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냥 여기 형식장에 있는 거고 사이버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만 있으면 다시 복제될 수 있는데 그게 참 교육이 안 된 건가요? 인지를 못하신 거죠.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국세청이 당시의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코인 지갑을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만 저희가 일단은 본인께 확인이 되고 무슨 영수증 이런 거 다 가지고 그랬어요? 4, 5년 지난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기가 체납자의 명의로 된 집이고 가상자산 압류 홀드월렛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됐고 그 내용 부분들이 좀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보관을 좀 특별히 이렇게 할 일이 없는 형태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홀드월렛이라고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압류를 하게 된 부분들이고. 지금 징세법무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어요. 예. 그리고 저 국세청의 추징팀, 국세청의 모든 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추징팀은 이분들 도사들이잖아요. 이거 촥 하면 촥, 김치통, 세면대 및 현금 촥, 이번에 콜드올릿이다 이것까지 해서 정말 귀신같이 잘해왔는데 그걸 브리핑하는 홍보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의 어떤 그 분야에서 요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노출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만 가렸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저거만. 저 왼쪽에 있는 그 저기 코드 같은 거. 포스트잇. 예. 그건데요. 좀 흐리게 했다 하더라도 저걸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또 흐리게 한 거를. 네. 뭐 AI 같은 거로. 그러니까 정확히 저거만 가렸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키가 노출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저런 형태의 어떤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의문을 여러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허술한 관리에 결국 국세청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 포함된 사실 인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 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요령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도 없고. 그 가운데 내가 탈취했다. 자진 신고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자, 반장님. 요 다음날 복구시켜놨다라고 한다는데 이거 믿을만 한 건가요?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경찰 그 민원실에 다시 민원 그 온라인 사이트에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고 다시 복구시켜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방 밝혀질 건데 저 정도로 허술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범인은 뭐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다시 또 자수한 거게 되겠고, 근데 이제 저런 형태의 어떻게 그 매뉴얼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너무 아마추어다. 아마추어죠. 근데 국세청만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경찰에서 털리고 얼마 전 검찰에서 털지 털리고, 않았습니까? 다 털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모텔 살인범. 모텔 살인범인데 추가 범죄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초 범행 시기도 앞당겨질 것 같아요. 추가 피해자가 또 나온 것 아니냐라는 건데, 자, 이 모텔 살인녀 함께 식사 도중에 남성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20대 남성. 그런데 이 여성이 직접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음식점에 와서 화이트 와인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있다. 최근 사건 당사자 B 씨를 참고인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식은 되찾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초 범죄보다 더 앞당겨진 지난해 10월에 추가 범행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거네요. 저 사건이 10월 25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사건이 12월 14일이 상해 사건이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 그보다 거의 한 달 반 전에 10월 25일 날 서초구 식당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거기서 폭 쓰러졌다. 그래서 그 범인이 신고했다. 이게 이제 그럼 처음 시점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럼 피해자도 5명으로 느는 거예요? 5명이죠. 근데 지금 5명이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계속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이거 신상 공개해야 된다. 지금 저런 저 정도인데 그런 게 있어서 경찰도 아직도 공개 안 했네요, 신상? 예. 계속 사건을 앞당겨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계속 앞뒤로. 아니 경찰 혼자 그렇게 잘 찾는 건 아는데 신상 공개하면 추가 피해자들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해요? 지금은 송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긴 너무 늦은 겁니다. 지금 검찰 단계로 갔어요. 검찰이 신상 공개를 하고 할 지금 중인데 지금 경찰이 하기는 이게 좀 너무 이미 때가 늦었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안타깝죠. 검찰에서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검찰이 제대로 판단했네요. 신상정보 공개 심의 개최 검토. 근데 이것도 검토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로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절차가 있으니까. 검토는 해야 되니까. 이 말은 개최한다는 뜻이겠군요. 그게 있고 유족들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수사상으로도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5건이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달, 1달, 10일 이렇게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뭔가가 빠진 주기에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네요. 저 사이사이에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다. 보면 식당, 카페 주차장, 노래방, 모텔 장소가 더 뭐랄까요? 공개된 곳에서 폐쇄된 곳으로 옮겨지고 있죠. 이 특징이 원래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까? 연쇄살인에서? 연쇄살인에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넓어진 공간에 다중 공간에서 개인 공간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수법도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죠. 와인에서 지금 숙취 해소제로 옮겨가고 있죠. 굉장히 치밀한 연쇄살인의 패턴을 다 갖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저 범죄자는 진짜 위험한데 왜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상 공개가 조만간 조속히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강력 사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건도 만나보시죠. 사실은 배상원 반장님께서 이건 살인 혐의다, 연쇄살인 혐의다, 신상 공개해야 된다. 초기부터 도직구 강력반에서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 다 적용이 되는데 신상 공개만 남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사건, 단서, 현관문 보복 알바? 이게 뭔 알바입니까? 남의 집 앞에 우물 레커칠 외 A씨, B씨, C씨, 동탄, 군포, 평택 등 아파트 다세대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빨강색 레커로 낙서했거나 명예훼손성 유의물을 부착했습니다. A씨, B씨, C씨가 3명의 경찰 진술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윗선에서 50만 원에서 80만 원 가상화폐를 받기로 하고 보복을 저희는 대행해 준 거예요. 저 현관문 집주인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보복을 대행해 주는 알바인 거예요, 반장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흥신소라든가 심부름센터 같은 데서 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게 텔레그램 안으로, 그러니까 사이버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의뢰자가 이런 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주하는 사람과 사주 받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주 받는 사람은 그냥 자기는 그냥 한 몇십만 원 알바로 생각하고 청부네요, 청부. 청부죠. 청부 받는 사람이 그냥 자기는 레아카로만 쓰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만 투척하고 이렇게 그냥 셋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사주하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위험한 사회 형태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쉽게 2, 30만 원 가지고도 남을 저렇게 괴롭힐 수 있는 보복 대행 범죄가 저렇게 성행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강하게 처벌해야죠. 예, 대행할 게 따로 있지 저런 걸 대행합니까, 저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범죄력이 너무 낮은 겁니다. 낮은 거죠. 자기는 그냥 이거 쓰레기 한번 던지고 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싹같이 한번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까요? 그럼요. 공포스럽고 저거는 어딜 못 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테러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니까요. 네. 이거 대행해 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처벌하죠. 그러니까 사주범과 저거 퇴행하는 다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걸 사주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 단계를 거치니까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바로 지워버린다고 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절대 이런 거에 알바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 범죄가 됩니다. 네. 큰 범죄가 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말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배상원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강력사건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대체 공휴일인 만큼 김진의 더 라방은 하루 쉬어갑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